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방정부를 고소했습니다. 연방수사국이 트럼프 집에서 압수한 기밀 서류들을 제3자의 감독 없이는 리뷰하지 못하게 하려는 고소입니다. 미국 정부는 전직 대통령 트럼프가 물러난 뒤 300종류 이상의 기밀 문서를 회수했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큰아들은 정치 이벤트에서 아버지가 지금도 핵코드를 갖고 있으면 미국에 좋다고 말했습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가 마약 과다 투여로 인한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합법적인 마약 투여 시설을 만들자는 방안 개설, 이 법안에 비토하자 전국에서 주목합니다. 논란이 강한 이 이슈의 추세는 뉴욕주 등에서 사이트가 생기고 있다는 것이고, 진보 주지사가 비토한 이유는 대선 출마를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뉴욕에서 예비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하원 의원 보궐선거가 11월 중간선거 전에 리트머스 테스트가 될 수 있다고 더 힐이 보도했습니다. 스윙 지역에서 경제와 낙태를 앞세운 공화 민주 후보들의 경쟁이기 때문입니다. 플로리다주에서는 누가 론 디센티스 현 공화당 주지사의 경쟁자가 되느냐를 결정할 예비선거가 지금 치러지고 있습니다. 미국인 10명 가운데 4명이 자신이 총기 폭력 희생자가 될지 모른다고 두려워합니다. 옐프가 오늘부터 소비자에게 위기 임신센터에 대한 경고를 합니다. 위기 임신센터는 낙태 클리닉과 역할이 다릅니다. 학자금 융자 상환과 이자 발생을 동결한 바이든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다음 주에 또 연장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더 힐에는 학자금 융자금을 탕감하지 말아야 하는 6가지 이유라는 제목의 어피니언이 실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희신입니다. 제가 헤드라인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는 순간에도 스페셜 마스터라는 말이 많이 텔레비전 화면에서 자막으로도 보이고 또 앵커들도 스페셜 마스터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에서 이 스페셜 마스터라는 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요구한 것은 특별한 제3의 어떤 그 감시관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업저버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으로 볼 수 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제 연방정부, 정확하게는 연방법무부를 고소하면서 여러 가지 그 요청을 소장에 썼습니다. 말하자면 이 스페셜 마스터라는 제3자 없이 이미 연방수사국에서 압수한 특정 자료를 수사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런 그 고소입니다. 한마디로 법무부의 수사를 중단해라 하는 요청인 겁니다. 스페셜 마스터, 보통 이제 은퇴한 변호사나 은퇴한 판사가 맡게 되는데, 연방수사국이나 법무부가 모든 그 수사 같은 것을 제3자의 관여 없이 해서는 안 된다 하는 주장이고, 법집행관은 미국인들을 보호하는 방패인데, 그 방패를 지금 정치적인 무기로 내가 2024년도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쓰고 있다. 그러니까 이 은퇴한 변호사나 은퇴한 판사가 연방법무부, 연방수사국이 나에 대해서 하고 있는 수사가 정당한지를 봐야지 된다 하는 겁니다. 27페이지짜리의 고소장을 플로리다 법원에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내용에는 연방정부가 지금까지 압수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더 자세히 밝히고, 영장 내용과 압수해간 것이 다른 것이 있다면 그 다른 아이템은 나에게 다시 돌려줘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부당한 수색, 부당한 압수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한다는 수정헌법 4조를 앞에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좋아하는 그 같은 언론 매체에 지금 연방 그 법무부가 아주 부정확한 정보를 흘리고 있다라는 것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제 고소하면서 고소장에 적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고소장을 접수한 곳은 어디냐면 플로리다주의 팜비치 판사가 이것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 2020년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명했던 판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스페셜 마스터라는 그 특별 그 감독관이라고 표현할까요? 이 감독관은, 법적 감독관은 어떤 때 되냐 하면은, 정해지냐면은 형사 사건에 적용이 되는데 형사 사건입니다. 민사가 아니고. 그럼 이번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인가 하는 것을 짐작을 하게 해주는 것이고, 그 예를 들어서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비밀 유지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케이스의 사건, 이거나 또는 이 법원에서 그 같은 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케이스다 하고 허용하지 않을 때,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본인이 갖고 있었던 많은 자료들이 뭐 기밀을 그 스스로의 주장에 따르면 해제했다거나, 그 가운데는 어떤 그 사적인 뭐 여러 가지 그 특권 같은 것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결국은 스페셜 마스터를 정해야지 한다는 얘기는 이것이 형사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8월 8일 압수수색을 한 이후에 모든 미국의 정치 방향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보에 쏠리고 있고, 많은 영향력을 어느 날 갑자기부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이 시작은 국립기록물보관소에서 시작이 됐고, 기록물보관소 혼자의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연방법무부와 연방수사국이 영장수색 판사의 그 영장을 발부받아서 수색을 하고 압류를 한 것이고, 연방법무부는 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같은 그 고소에 대해서 짧은 성명을 통해서 우리가 그 고소에 대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것들이 압수가 됐는가, 압류가 됐는가? 어제 오후부터 뉴욕타임즈에 아주 긴 내용의 기사가 실렸는데, 한마디로 300종류의, 지난번에 이제 가져간 것을 포함을 해서 한 300건의 자료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는 중앙정보국, 국가안보국, 또 연방수사국 등의 자료가 포함되어 있고, 굉장히 긴 기사고 많은 미국 내 언론, 해외 언론에서도 뉴욕타임즈의 이 보도를 전하고 있습니다만, 오늘의 미국에서는 그동안 계속 팔로우업 해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 오늘 뉴욕타임즈의 내용은 좀 건너뛰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이제 이 스페셜 마스터에 관한 이런 것은 이제 고소장이 접수가 됐기 때문에 연방법무부의 대응도 나올 것이고, 그에 따른 결정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번에 이제 내일 모레면은 나올 것이, 어제 제가 헤드라인에만 말씀을 드리고 미처 전해드리지 못했는데, 플로리다주에 또 다른 판사가 있죠. 영장을 발부했던 판사가 영장을 발부한 이후에 본인이 나가고 있는 유대교 사원을 포함해서 엄청난 위협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로부터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한 가지가 내일 모레, 오늘 화요일이죠? 그러면 목요일까지 연방법무부는 영장 수색을 신청할 때 이러이러한 이유로 영장 수색을 신청합니다. 증거가 어느 정도 있어야지 영장을 발부해 주지, 압수영장을. 그것도 전직 대통령인데, 바로 전에 대통령인데 함부로 영장을 발부하지는 않았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 영장 발부에 대한 아웃라인은 지금 미국의 공화당이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층들이 대통령의 집이 압수수색 당한 뒤에 너무나 크게 분노하고 반응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아웃라인은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더 많이 발표가 돼야지 된다고 하고, 판사가 그걸 결정하게 됐습니다. 판사가 어제도 다시 강조를 했습니다. 모든 진술서, 영장 발부 청구를 요청할 때 그 자세한 내용과 증거를 쓴 그러한 진술서를 연방법무부는 수사의 첫 단계이기 때문에 증인 보호도 있고 앞으로 수사에 증인의 협조도 있어야지 되고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소 전에는 진술서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아주 그 평이한 룰에 따라서 공개하지 않기를 원하지만, 이 판사의 얘기가 어제 다시 한번 공개를 해라 하면서 공개가 아니라 수정을, 대신에 전 100%는 아니고 국가안보 기밀, 지금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중앙정보국, 국가안보국, 연방수사국의 자료들이 다 들어있다고 하는데, 가릴 것은 이제 가리고 제출을 해라. 그러면 그것을 일반인들에게 공개할지 공개하지 않을지는 이 연방 판사가 다시 그 판결, 명령을 내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도 이 판사는 모든 내용을 하나도 일반인들에게 공개하지 않아야 된다고 믿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그 이유에 대해서 이 판사는 지금 대중과 역사적인 관심이 너무나 뜨겁다.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압수수색한 모든 것에 대해서 그러한 것을 감안한다. 법이 미국이건 세계 어느 나라건 아무리 써있는 법 그대로 해석을 한다 하더라도 여론의 뒷받침이 없이는 또 여론을 의식하지 않는 법 해석은 없습니다. 법 자체는 그대로 성문법으로 돼 있지만 그 법을 해석하는 데는 여론이라는 것에 어떤 감안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을 이 연방 판사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진술서를 공개하는 것을 거부해야 된다 하는 연방 법무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거부를 하면서 연방 그 법무부가 지금 열심히 지난 일주일 동안 수정하는 거, 가릴 거 가리고 하는 거겠죠. 그런 것을 해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어제 지금까지 가져간 것을 연방 법무부가 제3의 감독관 스페셜 마스터 없이는 리뷰하지 못하도록 하라 하는 그 소송을 하나를 봐야지 되고 그리고 진술서 공개에 대해서도 이 점을 봐야지 되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어제 저녁에 플로리다주의 지역구 요즘은 많이 나오지 않고 있네요. 매트 게이츠. 왜냐하면 미성년자를 뭐 다른 나라 뭐 이런 데 여행을 가서 성매매를 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아주 젊은 그 연방 의원이고요. 플로리다주가 지역구인 이 매트 게이츠가 후원하는 정치 이벤트에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큰아들이 나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큰아들이 얘기하는 것을 직접 목소리로 들려드릴까 하다가 너무나 자극적이었고 그 톤이나 내용이 그래도 전직 대통령의 아들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뭐 구태여 전해드리겠는가 싶어서 라디오가 워낙에 다른 그 직접적인 음성을 전해드리면은 굉장히 자극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은 안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주니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가능한지 한번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핵코드를 마알라고에 우리 아버지가 지금도 갖고 있다면 미국에 좋을 거예요. 지금도 갖고 있다면 좋을 겁니다. 뭐 원고 없이 한 그런 내용입니다. 뭐 중간에 이런저런 뭐 중간중간 들어가는 뭐 접두어 이런 것까지도 포함을 해서 한마디로 도널드 트럼프가 핵 코드를 가지고 있다. 막 소리치면서 마알라고의 옷장에 이러면 정말 지금 바이든 대통령은 약하기 때문에 이미 물러났지만 아버지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핵 코드를 갖고 있다면 그러면 아주 좋을 거다. 오케이 뭐 maybe 뭐 지금 나라를 망치지 말자 하면서 바이든 보면 약해서 뭔가를 침공하고 싶은데 우리가 지금 바이든 시대에 미국을 공격해야지 돼 라고 생각할 텐데 우리의 아버지가 핵 코드를 갖고 있으면 저기 함부로 하지 못할 거야. 이게 미국의 대통령을 지낸 트럼프의 큰아들이 어제 저녁에 소리 높여서 한 얘기입니다. 그 클립은 여러분들께서 아마 트럼프 주니어 하고 그 매트 게이츠 이벤트라고 찍으면 어디서든지 들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이 내용을 전해드리는 것은 이건 스탠드업 코미디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아니 그럼 전직 모든 대통령들이 똑같은 핵코드를 가지고 있다면 그러면 전 대통령이나 현 대통령이나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핵코드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외우고 있다 하더라도 뭐 외울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전의 것이고 1월 20일 2021년 조셉 바이든이 대통령으로 선서를 하는 순간 그 코드는 바뀌었습니다. 그런데도 전 대통령의 아들이 이 같은 연설을 이 같은 시기에 하고 있고 또 그 연설을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반응이 뜨겁던지 지금 이게 미국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제 갑자기라고도 볼 수 있죠. 물론 항상 트럼프 전 대통령은 뉴스의 중심에 있었습니다만은 이제는 완전히 핫한 버튼이 돼서 지금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소셜 미디어에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를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이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의 배우자를 와이프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격하기 시작했다기보다는 공격했습니다. 이 와이프에 대한 배우자에 대한 공격은 배우자가 남편이거나 배우자가 와이프이거나 트럼프 전 대통령이 후보 때부터 대통령일 때부터 많이 해왔었던 겁니다. 어떤 그 예비선거 후보와는 우리 멜라니아 트럼프가 훨씬 예쁘게 생겼고 그 후보의 와이프는 뭐 이러면서도 뭐 사진 같은 거 비교해서 트윗하고 했었잖아요. 그렇게 트윗하니까 또 다 반대쪽에서는 다른 사람들은 멜라니아 트럼프 누드 사진도 모델할 때 트윗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수준의 것을 지금 미치 매코넬이라는 공화당의 전직 대통령이 미치 매코넬의 와이프인 일레인 차오 자신의 임기 때에 교통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공화당 행정부인 아들 부시 대통령 때는 노동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그 인연으로 전신혜 씨가 이제 또 같이 연결돼서 한인 일을 했었던 적이 있죠. 이 일레인 차오가 교통부 장관으로 잘 지냈죠. 잘 지내다가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는 바로 첫 번째 사임한 사람 가운데 속합니다. 그런데 미치 매코넬에 대해서는 왜 또 비난을 하느냐. 미치 매코넬이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마알라고 압수수색에 대해서 뭐 완전히 하원의 원내대표인 케빈 맥카티처럼 본인의 입장에 서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본인은 열심히 중간선거에서 한 명이라도 더 상원 의원과 하원 의원을 당선시켜서 의사당 폭동 사건도 묻고 본인이 또 여러 가지 그 입지를 확보하는데 활용하려고 하는데 미치 매코넬이 도와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아주 적정한 거리를 두고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연방 상원이 다수당이 될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 공화당 후보들이 자격이 없어서 그 자격이 없다는 것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한 사람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일레인 차오 와이프를 뭐라고 비난을 하냐면은 이 미치 매코넬 상원 원내대표는 더 많은 시간과 돈을 써서 공화당 상원 예비선거 후보가 된 그 사람들을 도와야지 되고 그의 미친 와이프, 크레이지 와이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 아래서 교통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크레이지 와이프 가족이 중국에서 부자가 되도록 돕는데 시간을 덜 써야지 된다. 이건 일레인 차오가 굉장히 그 당시에도 이슈가 많았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었을 때도 대만 출신의 너무너무 부자죠. 아주 부잣집인데 쇼핑 컴퍼니를 해서 중국과 대만과 연관을 해서 어떤 돈을 벌고 있다. 상원 의원의 와이프이면서 교통부 장관이 그 일에 교통부 장관 직원을 시켰다 했는데 당시에 법무부에서 교통부 자체 감사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는데도 이것을 조사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됐을 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일레인 차오를 미치 매코넬과 함께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은 제일 앞에 시작을 했었던 트럼프 전 대통령 집의 압수수색이나 그 밖에 이번에 선거나 이 모든 것이 이 압수수색을 제외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도 대통령 선거의 후보가 되느냐 마느냐 그 밖에 여러 가지 고소해서 한꺼번에 도미노로 무너지면서 정말로 형사적인 어떠한 책임을 져야지 되느냐 안 져야지 되느냐 이것을 다 뚫고 가려면 본인의 힘이 강해져야지 됩니다. 지금도 굉장히 많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해서 뭉치고 있지만 이것보다 더 많이 힘이 모여지고 더 많이 돈이 모여지고 해야지만 자신의 힘이 커지는 거죠. 그 작업을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다방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면에서 전방위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잠시 뒤에는 이 이슈는 오늘 처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데 종합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지금 마약 상태가 이런 상태인데 이걸 미국은 이런 형태로 지금 해결을 하려고 하네. 그런데 그 해결점에 있어서 가장 진보적이고 2018년도에 그렇게 할 것처럼 많이 얘기를 했었던 게빈 뉴섬 주지사가 비토를 했네 하는 내용을 전해드리고요. 아주 중요합니다마는 예비선거와 특별선거는 리뷰 내지는 브리핑하는 형태로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그 상식적으로 한국 분들이 생각하실 때 마약 그 중독자를 그 중독을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더 중요한 목표는 마약 그 과다 투입으로 사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안전하게 뭔가를 할 수 있는, 마약을 적정 수준을 뭐 준다던가 하는 마약 사이트를 열어야지 되는가 할 때는 미국에서 마약과 굉장히 그 평소에 상식적으로도 멀리 그 듣는 것만으로도 떨어진 그런 분들께는 이해가 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미국의 그림입니다. 홈리스 피플 가운데서 아주 그 정신이 온전하다던가 하는 그런 그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경제가 너무 힘들고 집값이 너무 크게 오르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자동차에서 잠을 자다가 홈리스 피플이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은 극소수고 대부분의 홈리스 피플들은 마약이라든가 알코올 중독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사회 문제가 되니까 캘리포니아주에서 어제까지 사실은 이것을 비토할 때까지 게빈 뉴섬 주지사가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이 주가 돼서 그렇게 주장을 하는 이유가 있죠. 당연히 민주당이 주장을 해서 이 안이 의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그런 사이트를 만들어서 아주 그 좀 안전하게 하면서 사람들을 치료를 해주자 했는데, 주지사가 민주당, 가장 미국에서 진보적이고 본인도 진보성으로 떠오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도 여기에 대해서 비토를 했습니다. 한 얘기는 아직 캘리포니아주는 실행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 마약의 과다 투여로 인한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아이디어 자체는 지지를 하지만 로컬의 리더십, 그리고 뭐 검증된 운영, 그 사이트를 운영을 할 때 그 사이트라는 게 웹사이트가 아니라 그 시설이요, 마약을 적정하게 뭐 투여한다던가 하는, 한꺼번에 줄일 수는, 한꺼번에 딱 끊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이미 중독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같은 시설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가, 이런 것.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런 모든 것들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같은 시설이 운영이 된다면 생각하지도 못했던,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하면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로컬 리더들과 그 같은 시설 설립에 대한 전체적인 주정부의 표준을 만들어라 했습니다. 이건 보수도 만족시키면서 아주 진보는 아닌 중도도 만족시킨다는 움직임으로 보여집니다. 미국에서 캘리포니아주가 가장 인구가 많죠. 가장 인구가 많은 주에서 정부의 감독 아래 마약은 불법이죠. 그 불법 마약을 마약 중독자에게 적정량을 투여를 해준다? 이건 정말 광범위한 시험장이 되는 거죠. 찬성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약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을 피하고, 그리고 이렇게 될 때는 항상 경제적인 것과 연결하잖아요. 갑자기 마약 과다 투여를 했다던가 아니면 뭐 그 홈리스 피플들이 쓰는 주사기 같은 것이 위생적이지 않아서 그로 인해서 뭔가 쇼크가 왔다던가 여러 가지 하는 것이 갑자기 응급실에 실려가는 비용, 납세자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원래 이게 주지사가 비토하지 않았다면 파일럿으로, 시험으로 로스앤젤레스 시나 오클랜드나 그만큼 그런 지역이 마약 중독자가 많다는 얘기가 되겠죠. 샌프란시스코, LA 카운티에서 시행을 할 수 있는 예정이었습니다. 스키드로우 지역 가면은요, 가끔 무슨 의료 가방 같은 거 들고 사람들이 다닙니다. 깨끗한 주사기도 나눠주고 합니다. 그걸 아예 전문가들이 있는 그런 그 시설로 와서 그 사람들을 그렇게 하면서 상담도 하고 치료도 해주겠다는 이런 것이었는데, 비영리 그룹이 전부 하는 겁니다. 뭐 약도 주고 깨끗한 바늘도 주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찬성은 주로 민주당이었고 반대는 공화당이었습니다. 공화당과 일부 법 집행관도 여기에는 반대했습니다. 항상 마찬가지입니다. 마리화나를 레크리에이션용으로 그걸 권장을 하면 점점 더 많은 사람이 하게 되고 마약으로 간다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 불법인 마약을 정부가 감독하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한다면 더 많은 사람에게 마약을 하라고 부추기는 것과 무엇이 달라? 막지도 못하면서 치료도 못하면서 마약을 장려하는 거야. 이게 이제 반대하는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 점입니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 게빈 뉴섬 주지사 이전의 주지사는 굉장히 진보적이었었던, 나이는 많지만
가장 젊은 주지사보다도 더 진보적인 주지사였죠. 2018년도에 비토했습니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도요. 치료를 요구하지 않는 이 같은 시설은 절대로 마약 사용을 줄이지 못한다 하는 이유로 비토를 했고, 당시에 이제 이 게빈 뉴섬 주지사가 아주 이 내용에 대해서 개방적으로 뭔가 이렇게 그 오픈하고 지지할 것 같은 그런 움직임을 많이 보였습니다. 선거할 때도 그랬고, 그리고 지금 미국의 전반적인 추세를 말씀드리자면요. 뉴욕이 지난해에 처음으로 이 같은 캘리포니아주에서 하려고 했었던 시설을 오픈을 했습니다. 4월 달에는 로드 아일랜드가 주 차원에서 했고요. 그리고 도시 차원에서는 또 다른 도시는 시애틀이라든가 필라델피아에서 오픈할 계획인데, 필라델피아는 이 트럼프 전 정부로부터 고소당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는 이걸 연방 차원에서 검토를 해봐야지 되는가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될 때는 사실은 굉장히 그 진보적이라고 생각되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진보적인 주지사가 연방은 하나의 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게빈 뉴섬 주지사보다 더 불편할 수도 있겠죠. 바이든 대통령이. 그런데도 연방 차원에서도 이걸 뭔가를 연구를 해본다면 이 게빈 뉴섬 주지사가 불편할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지금 주의회에서도 스캇 위너 의원이 이 안을 발의를 했었는데 기회를 잃은 비극이다. 주의 가장 큰 마약 문제인데 이렇게 해서라도 해결을 해야지 되는데 이게 무슨 급진적인 법안이냐.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연구도 다 했었고 뭐 추가 워킹그룹이 필요하지도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험도 있고 과학적인 연구도 있다. 그렇게 하는 게 이렇게 내버려 두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게 이게 이제 하나의 주장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비토권을 냈는데, 그러면 캘리포니아주처럼 아주 진보적인 주에서 뭐 그런 거 한다고 하면 하지 주지사가 왜 비토를 할 수가 있었어 하는데, 찬성은 했는데 찬성을 할 때 모든 법안이 그렇잖아요. 주지사에게 비토권이 있는데 주지사가 비토를 하지 못할 만큼의 지지는 받지 못한 겁니다. 이게 민주당 내부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주지사가 비토를 하게 된 거고, 이것은 게빈 뉴섬 주지사가 2018년도의 입장과 대단히 그때는 very 오픈하다 그 같은 아이디어에 대해서 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뭐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같은 데서 그 당시에 굉장히 자세히 보도를 했었습니다. 어제까지 어떻게 할 것인지 발표하지 않다가 결국은 이제 그 비토를 했는데, 이 주지사로서는 지금 대선 후보를 꿈꿔본다고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본인은 아니라고 해요. 어제도 아니라고 했는데 낙태 같은 것, 총기 규제 같은 것으로 텍사스주, 플로리다주 같은 데 선전하잖아요. 그리고 낙태를 금지한 주에서 캘리포니아주에 오면은 그 여성들에게 어떠한 지원을 하는 것도 주지사가 찬성을 하고, 총기 규제는 더 강력하게 하는 여러 가지를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약 투여 사이트는 비토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이렇게 가려면 그 사람 헤로인 주지사야, 마약 주지사야 라고 공격을 당하기가 쉽잖아요. 대통령 선거에 나갔을 때는 일반 제너럴 본선거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게 로열라 법대 교수의 제시카 레빈슨 정치학과 교수의 얘기입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가 여러 가지 이슈에서, 진보의 이슈에서 앞서가는 것을 원하지만 이 문제만은 조금 다르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올해 쉽게 재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뭐 아직 부정하고 있지만 이 같은 대선 후보를 바라보는 미국에서 이 정치인들이 오래전부터 이렇게 계획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의 운명도 주의회의 역할이 있고 주지사의 역할이 있고, 그 모든 것의 가장 위에는 결국은 이제 그 소환 선거라든가 아니면 주민 투표라든가 발의안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유권자들이 있는 거죠. 어느 한 군데에 힘이 쏠리지 않은 그런 것인데, 현재로서는 이제 이 게빈 뉴섬 주지사가 백악관을 향해서 나가기 위해서 이번에 비토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오클라호마, 플로리다, 뉴욕주에서 예비선거가 있고요. 예비선거는 이제 공화당과 민주당에서 각각 그 치러지는 선거의 당의 후보를 뽑는 것이고, 뉴욕주의 특별선거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뉴욕에서 그 안토니오 델가도 전 그 하원 의원이 부지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가 비었죠. 보궐선거죠. 특별선거입니다. 이 자리를 두고 공화당의 마크 몰리나로 전 의원 그리고 그 민주당의 팻 라이언 이 두 후보가 지금 겨루고 있는데 한 사람은 공화당 후보는 경제를 얘기를 하고 스윙 지역인 겁니다. 19지구 하원 의원 선거. 그리고 민주당 후보는 낙태를 가지고 나옵니다. 이게 바로 중간 선거에서 경제가 최고냐? 어제 그 MBC 방송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데일리 메일은 영국의 데일리 메일은 미국 사람들이 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했는데 민주주의가 지금 망가지는 것을 가장 그 많이 걱정을 한다는 게 어제 MBC 방송의 여론조사 결과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상황에서 낙태냐 경제냐 하는 것을 선택을 한다는 거. 이 스윙 그 지역에서 그래서 이제 바로미터라고 보고 있고요. 누가 이기느냐 보다도 11월 선거에서 사람들이 경제를 먼저 보느냐 민주주의가 우선이라고 하고 근데 색깔이 조금 다르죠. 민주주의가 우선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미국이 분열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을 해보는 것이고 실제적으로는 경제가 또 가장 중요한 이슈이기도 하고요. 경제냐 낙태냐 사이에서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를 잘 지켜볼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밖에도 뭐 뉴욕주에서 많은 그 예비선거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하는 후보도 나갔고요. 플로리다주에서는 론 디센티스 주지사 공화당의 트럼프 이후에 트럼프 다음으로 대선 주자입니다. 이 사람을 과연 누가 되었건 이길 수 있을까? 그 후보를 뽑는 거죠. 민주당에서. 찰리 크리스트 지금 하원 의원인데 이 사람 전에 플로리다 주지사 지냈었는데요. 주지사였을 때 공화당이었었죠. 그랬다가 지금은 민주당입니다. 66살. 그리고 이제 농무부 장관 그 니키 프라이드 이 두 사람 44살입니다. 두 사람이 되는데 만약에 그 니키 그 프라이드가 된다면 주 전체에서 아주 가장 높은 민주당이거든요. 그리고 여성입니다. 그래서 론 디센티스를 이긴다면 플로리다주에서 플로리다도 엄청 보수잖아요. 캘리포니아에 사시던 분들이 플로리다는 여행만 가도 이렇게 달라? 또 다른 미국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만약에 그런 보수적인 곳에서 니키 그 프라이드가 후보가 돼서 론 디센티스를 이긴다면 최초의 플로리다주 여자 주지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누가 이기더라도 론 디센티스라는 사람을 주지사 자리에서 꺾어내리고 본인이 새로운 주지사가 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잠시 뒤에 학자금에 대해서는 한인분들도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옐프가 위기 임신센터 경고 리스팅 이런 것을 오늘부터 시행하거든요.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내일이 마감날이기 때문에 5번 지금까지 그 뭐 학자금 그 상환 그리고 이자 같은 것도 동결하고 상환도 일단 안 내도록 이렇게 뭐 팬데믹 그 이후에 일단 멈춤 시켜주는 것을 내일이 마감일이기 때문에 아마 당연히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6가지 일단 지불 동결을 연장은 하지만 완전히 탕감하는 것은 안 된다 하는 6가지 이유를 쓴 한 분의 어피니언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벤 리츠 씨라고 이분은 미국 미래를 위한 진보정책연구소의 소장입니다. 미국 미래를 위한 진보정책연구소 여기는 약간 그 중도 민주당 성향의 그 비영리 재단이거든요. 비영리 재단으로 분류가 됩니다. 다음 주에 왜 연장할 것인가? 연장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해당되시는 분들 내일 준비하시오 하는 통지서 못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지금부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마 통지서 발송 안 할 거죠. 그러니까 일단 연장은 되는데 탕감에 대해선 적어도 뭐 한 $10,000 정도는 탕감을 해라 하는 압박을 대통령이 무척 많이 받고 있는데 넘버 1 탕감해서는 안 되는 이유 대규모 돈이 이제 많이 돌게 되겠죠. 한 사람으로서는 $10,000라 하더라도 그렇게 되는 경우는 최근에 인플레이션 삭감법이 통과돼서 뭐 인플레이션 줄이고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 모든 것들이 소용이 없게 된다.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돈이 너무 많이 돌아서. 두 번째, 그리고 대부분의 그 융자자들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게 부자 엘리트들에게 주는 선물이고 그 대가는 노동자들이 치른다. 왜냐하면 행정부가 지난해에 15만 달러 미만을 번 그 사람들에게 이제 그 뭐 이렇게 뭐 해준다 하는데 15만 달러 미만보다도 훨씬 못 벌고 대학도 못 가고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세금 내고 그 사람들 세금으로 그 돈을 탕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학자금 대출 탕감으로 인해서 정말로 대학 학자금이 너무 비싸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 진짜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알면은 아주 마지막으로 대학 학자금을 합리적으로 조절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어진다 하는 거고, 네 번째는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다. 여러 가지를 여러 형태로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다섯 번째는 학자금을 탕감하는 정책은 나쁜 정책이다. 좋은 정책이면 민주당이 왜 표결을 통해서 하려고 노력하지 않았겠는가. 여섯 번째는 긴 내용인데 제가 그냥 헤드라인 정도만 전해드립니다. 모든 분들께 해당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여섯 번째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융자자들에게, 학자금 융자자들에게는 더 좋은 문제풀이 그 해결법이 있다. 그래서 또 다른 것을 어떠한 지금처럼 연장을 하면서 시간의 차이를 두고 여유를 주고 하는 어떤 형태로 뭔가를 연구를 하면 좋은 방법이 있다. 이분도 확실하게 이게 이렇다 하고 제시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어쨌든 한 12월 정도까지는 연장을 할 것으로 보이고 연장을 해야지 될 것 같으며, 그러면서 이제 문제를 해결해 보자. 무조건 빌려간 돈을 탕감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더 힐에 실린 어피니언이었습니다. 그리고 옐프 하면 가장 많이 보시는 게, 여러분들 운동하시고 어느 식당 가지? 이 지역을 내가 골프장은 잘 아는데 식당을 몰라 할 때 찾아보시잖아요. 그런데 옐프가 오늘부터 위기 임신센터, 크라이시스 임신센터 경고 리스팅이랍니다. 왜 경고 리스팅이냐? 위기 임신센터 하면 낙태 클리닉과는 구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을 기반으로 했거나 신앙을 기반으로 하지 않았거나 모든 위기 임신센터에, 이 위기 임신센터를 가면은 가능하면은 임신을 막기 위한 어떤 상담 같은 것을 해주고, 그리고 현장에 의료 라이센스가 있는 의료 전문가가 없을 수 있다 하고 공지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낙태를 막기 위해서 상담을 해주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낙태를 해주는 곳이 아니다. 낙태 프로바이더와는 다르다는 겁니다. 위기 임신 센터라는 것은 크라이시스, 프레그넌시 센터라는 것은 낙태를 막기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 센터를 잘못 알고 가서 또 잘못된 정보를 받거나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옐프의 결정인 거죠. 옐프가 테크놀로지 회사고, 옐프의 부사장인 노리 말릭 씨가 한 얘기가 2018년도에 임신위기센터가 아주 잘못된 정보를 주면서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옐프가 그러한 임신위기센터에 관한 것을 싣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모든 예를 들어 식당 같은 데도 평점을 매기고 경고 주고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형태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알기 쉽게 한다. 그러니까 저도 오늘의 미국을 여러분들께 보도를 해드리면서 임신위기센터에 대해서 이런 것이 옐프에서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고, 오늘부터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낙태 이슈가 이렇게 테크놀로지 회사까지 들어가게 됐다 하는 것도 뉴스이기도 하고요. 미국에만 있을 수 있는 일이겠죠.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총기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관련 여론조사가 하나가 나왔는데 아마 많은 여러분들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것과 특별히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 총기에 대해서는 유니버시티 오브 시카고에서 AP와 함께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미국 사람들 10명 가운데 8명이 미국에서 총기 폭력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약 3분의 2는 내가 살고 있는 주에서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요, 내가 살고 있는 지역, 우리 동네 하면은 응답자의 반 정도만이 총기 폭력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답니다. 그리고 4분의 3은 당연히 총기 폭력이 미국에서 아주 그 중요한 이슈다라고 생각을 하고 71%는 총기법이 더 엄격해야지 된다고 답을 했습니다. 미국 사람들 21%, 5명 가운데 1명이 나나 나의 그 가족, 친한 친구가 지난 5년 동안 총기 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 앞으로 5년 동안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친한 친구가 총기 폭력 희생자가 될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4명이 그럴 수 있다고 답변을 했거든요. 지금의 2배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거죠. 여론조사는 7월 28일에서 8월 2일 동안 8월 1일까지 그러니까 뉴욕에서 버팔로의 그 그로서리 마켓에서 사건이 일어나고 일리노이주에서도 뭐 7월 4일 독립기념일 그 퍼레이드 할 때 엄청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이후에 조사가 된 겁니다. 또 하나 바이든 대통령이 그 직후에 하도 뉴스가 많으니까 그 뉴스 벌써 잊혀지려고 하네요. 정말로 드물게 민주당과 공화당이 어떠한 초당적으로 뭐 완전히 뭐 살상무기 사는 것을 금지하지는 않았지만 청소년들이 어떤 그 무기를 사고 할 때 신원조회를 강화한다던가 그런 것, 그리고 이제 학교 안전을 위해서 정부가 그 자금을 지원한다던가 또 위험한 사람에 대해서 또 일시적으로 그 관계 당국에서 총을 압류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법을 통과시켰잖아요. 사인까지 했잖아요. 그 이후에 조사했는데도 그렇게 나의 주변 사람이 앞으로 5년 안에 총기 폭력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하는 사람이 10명 가운데 4명이나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총기 폭력이 특히 뭐 소수인종, 히스패닉계 미국 사람들 삶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쳤다라는 것을 강조를 했고요. 이것은 이제 시카고 대학교의 그 공공정책대학원의 연구를 그 여론조사와 함께 주도한 교수의 얘기입니다. 1373명을 대상으로 7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오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3.8%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는요, 러시아가 민간 시설을 공격할 수도 있다 해서 이제 그 사람들, 특히 이제 그 미국인들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조심할 것을 당부를 했고요. 핵시설이 아직도 가동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독립기념일 우크라이나에 이런 것도 곧 있고 하기 때문에 내일인가요? 아무튼 독립기념일에 대해서 더 이제 강한 어떤 공격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있고요. 네, 그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여당 정치인들과 통일교와 관계를 끊어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망 이후에 내려진 거죠. 강희신이었습니다.